정식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추석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네, 저는 뭐 서울에서 네. 보냈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안 내려갑니다. 예. 보통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고향 잘 안 간다면. 예,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서울서. 아버지는 저기 만주 아니세요? 아이고, 그 출생지하고 고향은 다르지. 출생 제가 아버지를 언제 한 만났던 것 같은데 그냥 만주에서 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할 때? 아 참 세월이 정말 빠르죠 아버지. 네. 아 하기야 내가 이렇게 이건 결례인가요? 아버지한테 세월이 빠르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자, 권 PD한테 야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나한테 그러면은 어디다 대고. 그냥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하고 장관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시잖아요. 비슷한 뭐 그렇지 해방동에.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좀 짠한 느낌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딱 나이가 드시니까 보는 것 자체로 짠한 거. 주무실 때도 뭔가 마음이 찡한 거.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아 참 그렇습니다. 효자시네. 네, 네. 아니 효자가 아니라 원래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으면은 자식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자기 몸을 이제 갈아 넣어서 자식을 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젊었을 때는 별로 그러니까 못 느끼. 서슬이 포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기세 등등 하실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드시고 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릴 때 그러잖아. 말 안 들으면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봐라. 그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간 정세현 9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삼 정부 통일비서관, 김대중 정부 통일부 차관,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부총리급을 지내신 통일계에 있어서는 아마 거의 살아있는 전설 그렇습니다. 예. 통일계에 있어서. 예, 예. 자 그리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 교수님 나와.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병철 교수는 왜 지금 현직만 이번에 김영삼 정부 그 외교안보 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93년에. 네. 지금 만난 지 지금 31년 됐지. 그런데 사람이 실력이 있고 아주 차분해서 이거 새날 같은 방송에서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다. 실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글을 띄워줘야 되겠다 해서 내가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셨구나. 우리 권 대표한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저래서 만주에서 만난 벤저. 자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났지. 예. 31년. 청와대 계셨어요? 네, 네. 31년. 저 6년간 6년이나 있었지. YS 5년, DJ 한 1년 몇 개월. 예. 그러셨군요. 정말 통일 전문가시네요. 자, 근데 일단은 본격적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추석 때도 그렇지만 오물풍선, 확성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한 공방이잖아요.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이게 지금 뭐 지쳐간다 이런 보도들이 꽤 나옵니다. 쓰레기 풍선에 뭐 소음 방송까지 못 살겠다. 밤낮 없는 확성기 대결 지쳐가는 접경 지역 주민들. 근데 사실 보도의 그 결을 살짝 보면 소위 말하는 보수 쪽에서는 야 이거 약간 전쟁 유도하는 분위기로 보도를 해요. 가만히 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 여기서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는 오물풍선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고 또 오물풍선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 쪽에서 제공됐다는 것은 또 생략하고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물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그걸 정당화시키는데 가는 방향이 오는 홍두깨로 계속 이거 그야말로 영어로 쓴다면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도 지금 내가 어저께 고성을 갔다 왔어요. 강원도 고성. 네. 거기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제 강남에서 그 고성까지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내선 가려는데
그 DMZ 쪽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북쪽의 확성기 때문에 귀가 아파서 못 살겠대. 소리가 기괴하다면서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귀신 같은 글쎄, 소리가 그러니까 나온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비 오는 밤이나 그 휘영청 달이 밝은 밤이나 이럴 때 그런 소리 들으면은 그거 아마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그걸 멈추지 않는 한은 그런 오물풍선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 저쪽에 귀신 소리 방송 이건 계속될 겁니다. 에휴. 그러니까 이 시작과 끝 중에 이제 시작점을 아예 없애버리고 북한이 이런 짓 한다. 추석 때에도 오물풍선 보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뭐랄까 좀 뭐 제압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군사 상황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쪽에서 대북 그 뭐 군사 훈련을 한미 연합 훈련을 세게 한 것은 숨겨버리고 북쪽이 미사일 쏘고 뭐 그다음에 뭐 군사적인 행동한 거 시험 발사 뭐 등등 이런 것만 보도록 하지. 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 제공한 원인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만평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야 추석에 좀 쉬자. 추석에도 우리가 보내는 풍선이 있고 날아오는 풍선이 있고 심지어는 그 보도가 살짝 나왔다가 쏙 들어갔는데 오물 풍선에다가 기폭 장치를 달아서 화재가 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그랬다 그러면 엄청 커졌을 뉴스인데 그 보도가 몇 번 나오고 나서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전쟁을 이쪽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북한을 자극하더라도 거기에 말하자면 전쟁을 촉발시키더라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것이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도록 뭘까 끌려갈 수 있는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기는 지금 주로 그 러시아에 팔고 있고 뭐 재고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재래식 무기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이긴 하지만은 핵과 미사일. 그러나 핵과 미사일은 쏘았다가는 지가 죽는 거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하고 다르죠. 두 번째는 지금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번 얘기했지만 전쟁 지속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군량미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 경제력. 그렇지.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금 70년대와 같은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 1월 24일 날 시작된 20성 10 정책이라는 건데 해마다 매년 그 지방에 20개 공장을 세워서 10년 후에 200개를 만든다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군대가 지금 한 100만이라고 할 경우에 20개 공장 건설 지역에 한 1개 여단 한 5천 명씩 파견돼서 그 사람 북한은 군인 건설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 노동자하고 달리 군인들을 보내요. 군인 건설자들이 도합 한 10만 정도가 거기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 빼고도 뭐 한 90만 정도 여유가 있지만 모든 그 자원을 그쪽에다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쪽에 동원할 수 없어서 호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뭐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이 총수를 내주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일장춘몽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가볍게 오물풍선 확성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9.19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 6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거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와서 9.19 선언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남북 대화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흡수통일로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메시지는 좀 많이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따가 나올 이야기에. 네. 어쨌건 간에 9.19 군사합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남북 불가침 선언이었다. 그렇지, 불가침. 그렇죠. 이게 깨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불가침 선언 사실 정도가 깨져버렸죠 아니라 지금. 불가침 선언 정도가 아니라 불가침 협정이었었어요. 근데 이 합의가 지켜졌다 그렇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이익 보는 어쨌든 합의였다. 뭐, 네. 이익인데 이제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국방장관 하면서 북한한테만 이익을 줬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곡조도 모르는 소리야. 왜냐면 비무장지대 주변에 소위 그 군사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그 서울까지 거리가 비무장지대에서 평양까지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남쪽의 수도권에 남한 인구의 뭐 그 2,500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살잖아요. 북한은 비무장지대 북쪽에 평양까지 북한 인구 전체 합쳐봐야 2,500만이에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이쪽에 확성기 틀어봐야 피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저쪽에 확성기 틀면은 우리가 피곤하고 경기도 북쪽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우리가 먼저 뭐 그 1조 3항을 뭐 효력 정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전면 파기를 유도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하지만 불안해졌지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건 괜히 깬 거예요, 진짜. 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70년 넘는 역사에 서로 총질하지 말자는 약속이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요 이게 논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의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말하자면 통일하지 말자 이게 지금 논란이 됐어요. 사실은 이걸로 촉발돼서 저는 이런 논쟁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진짜 반대하는 세력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 속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그런 그 글자 행간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강한 의구심은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돼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예.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인데 기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올라가더니 첫 그 마디가 통일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쭉 들었죠. 여기는 아까 우리 권 대표가 얘기한 거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통일 외치지만 노래를 부르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남쪽에 또 이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북한을 막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김정은이 지금 천리말리 지금 두 개 국가로 이민족 이국가를 내세우면서 천리말리 통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의 이제 그런 로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는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91년에 유엔 가입을 동시에 했거든 남북이. 그러면서 국제법적으로 두 개 국가예요. 그것은. 다만 그해 연말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기본합의서지. 총리급 회담에서 그 합의된 기본합의서에 보면은 전문에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는 두 개 국가지만 유엔에 가입도 했듯이 동시 가입했듯이 민족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전제를 하고 그다음부터 상호 영토 존중 등등 이걸 합의상을 이해해 나가자 하는 식으로 돼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코멘트는 내가 20일 날 했어요. 이제 목포에 가서 하는 9.19
6주년 행사를 목포에서도 20일 날 했는데 그날 이제 10시부터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내가 이제 사회자 옆에 앉고 사회자가 그때 누구였나 정현백 교수, 재정부 장관 했던 제가 있고 박지원 있고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라고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뭐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헌법 위배되는 발언을 왜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니까 또 그것도 괜히 동의했다가 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러자 이제 박지원 의원 차례가 되니까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학자라면 괜찮겠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좀 성급한 감이 있다. 말하자면 양비론 비슷하게 된 거지. 양시론 양비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차례가 돼서 나는 임종석 실장의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77년부터 77년에 통일을 해서 지금까지 남북 문제를 현장에서 진짜 몸으로 부대끼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사람인데 점점 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연말 금년 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쪽과는 절대로 상종을 말자. 조국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마라. 우리는 두 개 민족이고 두 개 국가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북한을 쫓아가면 얼마나 쫓아가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당분간 통일이라는 말을 접어두고 김종석 실장이 그 표현도 썼어요. 30년 후에 열어보도록 하자. 30년 후에 후계 세대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옳다. 그러면서 이제 DJ 얘기까지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경제를 앞세워서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자. 통일은 후계 세대에 맡깁시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입니다. 통일은 후계 세대에 맡기자. 내 대에는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대북 정책만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정책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통일부 차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김대중은 통일을 포기했는가 막 공격으로 그랬죠. 웃기는 소리야. 대북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발전을 시켜놓고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이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남북 경제력 격차가 현저하게 크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남한 문화에 지금 빠져들고 있으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2020년 말에 그걸 만들어서 그 남한 무슨 USB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무슨 뭐 CD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사형시켜버리고 들으면 5년 이상 7년 징역 이렇게 시키는 마당에 천리만리 도망가는데 무슨 통일이냐 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자는 게 임종석 실장의 이국간호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 나온 김에 도표를 가지고 좀 설명합시다. 좀 띄워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듯이 민족론 임종석 실장은 일민족은 걔들 간다 이거야. 그 대신 다만 현실적으로 두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장차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평화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 그게 요지가 그겁니다. 반면에 김정은의 작년 말 금년 초에 김정은이 내놓았던 연설문, 그 최고인민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했던 연설문을 그대로 분석을 하면 분명히 민족과는 이민족입니다. 국가관도 이개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는 교전 중인 전쟁 국가라고 그러죠. 남한을. 다르지. 그러니까 저거를 근데 딱 저렇게 19일 날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20일 날인가 조선일보에 벌써 김정은이 연초에 얘기했던 대로 임종석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다들 조선일보 프레임 속에 들어가서 베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종석 실장이 과거에 이 전대 의장을 하면서 뭐 임수경 씨를 방북시킨 이런 경력 때문에 전력 때문에 정부로 몰기 딱 좋은
뭐 종북보다도 더 충북이라고 충북도 있대. 네. 오세훈? 충북이요. 북한에 중상한다 이런 예, 예. 뜻이죠. 글쎄 충청북도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지금 충일 세력들이 충일 색들이 충일, 충북. 자오간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서 들었고 그 다음 날 제가 큰 문제 없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당장 헌법을 개정하고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 정도는 그거는 좀 국민 정서상 좀 성급한 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독재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통일을 영원히 포기하자는 얘기도 안 해서 30년 후에 통일을 그 후계 세대들이 결정하자고 했으니까 그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 이야기를 왜 했느냐가 아니라 말꼬리 단어만 몇 개 딱 잡아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야 반헌법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실제로 왜 그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같은 걸 꾸준히 해 보면 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도 앞에 보이시죠? 한반도 평화라고 쓰여 있는데 평화를 정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통일합시다라고 하면 국민들 몇 사람이 거기에 찬성을 할까요? 네. 통일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란 단어에만 우리가 꽂혀 있으면 안 되고 어떤 통일이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같은 이 세력들이 주장하는 건 무력 통일이잖아요. 사실상 무력 흡수 통일에 가까운데 그럼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이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건 딱 빼버리고 야 너 통일하지 말자는 건 반헌법이야? 윤석열 이하 국민의힘이라든지 모든 관계자들이 한동훈까지 달아들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통일 반대하고 있는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있어야 존재하는 세력들이잖아요. 평화를 건너뛴 통일을 주장하면은 그거는 이승만 때 북진 통일 아니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했던 흡수 통일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그거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유 통일. 자유라는 말이 요즘 사실은 반공의 그 동의어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그 더 이상 이건 그 논란을 이어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인가 나 오늘 그 인터넷 신문하고 통화를 했어요. 2대1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묻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보도 성향이 어떤지 내가 아는데 조선일보 또 베끼려면 전화 끊어. 내 얘기를 그대로 원문대로 정리해서 실으려면 내가 전화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랬더니 2대1가 그런 내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임종석을 내가 두둔을 내가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은 박정희도 선평화 후 통일을 얘기했었다. 지금 그거고 큰 차이가 없다 이 로직이 논리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이 선남북 관계 개선 통일 후계 세대에 맡기자 그런 거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야. 다만 이제 그 사람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또 이 민주당 내에서도까지도 저희 일종의 권력 투쟁 비슷한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던데 그냥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윤석열만 이렇게 해준 겁니다. 민주당도 그거 가지고 논란하면. 근데 저는 한번 이런 논란도 한번 있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뭐 게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러면 현재 통일이 가능하냐? 네. 현 정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거울을 보라는 소리가 좀 들리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색깔론으로 몰고 가서 충북이라는 기이한 단어까지 만들어내는 정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봐요. 윤석열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엮고 있다가 뭐 물어뜯을 거 없냐, 수사할 거 없냐, 정치 보복할 거 없냐만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방식으로 빌미를 줬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럼 뭐 정치인으로서 뭐 조금 거칠게 표현했다는 뭐 평가는 받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어떤 통일에 대한 우리 뭐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한 걸 한번 좀 우리 되새기는 그 기회를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는 제공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방송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방송 초반에는 통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0년 가까워지니까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자유왕래 정도만 해도 정말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고 자 통일 논쟁 불 붙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예,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 나름대로 정치적인 워딩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임종석은 역대 민주정부 통일 철학과 역대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보고 하는 소리요. 나는 역대 통일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임종석 편 들었으면 그건 아니 그런 것보다요. 참. 지금 저 김민석 최고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 윤석열 가는 거예요. 윤석열 비판하는 거에 가깝죠. 뭐 그런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통일 논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 와 그냥 과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뭐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사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오래전에 이제 해커라는 박사가 북한 영변 시설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뭐 아니 발음 분명히 해커 박사지 해커란 박사하고 면 이름인 줄 알아. 네네네. 해커 박사 일행들이 이제 영변을 갔을 때는 이게 사진으로 공개는 되질 않았는데 이번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농축 시설 방문한 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5장의 이제 사진이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천연 우라늄을 이제 캐다 보면은 U23 우라늄 235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한 0.7%밖에 되질 않습니다. 0.7% 가지고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0.7%가 90%로 농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진에 이제 보여드려서 이제 여러 가지 원심 분리 등을 연결해 가지고 캐스케이드라 부른다. 저 통째로 저걸 캐스케이드 연결해 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 가지고 90도로 농축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핵무기의 이제 원료가 되는데 이번에 북한에서는 그 농축 시설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것입니다. 저게 처음 공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지금 여기 강선 난 이제 저 공장은 못 가봤지만은 강선은 지나가 봤어요. 강선에 판유리 공장도 있고 뭐 강선 쪽에 뭐 평화 자동차 공장도 있었지. 그러니까 평야에서 남포 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동네 이름이 참 멋있어요. 강선이 그 신선이 강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지명으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저기에 지금 거기서 저 정도 규모면 1년에 한 950kg 뭐 생산할 수 있다고 지금 미국에서 추정을 하는 모양인데 영변 쪽에도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있는 거죠. 영변이 더 크고. 아니면 그거는 뭐 두 개가 될지 또 다른 뭐 영변 강선 또 다른 지역에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공개된 게 강선일 거라고 추정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문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핵무기 4개에서 5개 정도는 생산할 수 있다. 뭐 연간. 이렇게. 연간. 예. 야,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저거 보여주면서 들어오지 마. 우리 핵무기 막 만들고 있어. 그냥 그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농축 시설을 과감하게 공개한 것은 이제는 우리도 기존에 이제 1차, 2차 핵실험 때는 이제 플루토늄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3차 때 북한이 이제 농축된 우라늄을 갖고 우리 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 3차 핵실험 결과를 보면은 좀 크게 폭발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두 번째 그림 띄워줘 봐요. 이 교수가 설명하더라도 그 그림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농축 3차 핵실험 때는 자기들 이제 HEU를 사용해서 했는데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를 보면 그때 한 6에서 8KT라고 그럽니다. 폭발력이. 그 밖에 가지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한 15KT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급으로 터져야 이제 핵무기로서 있던 위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는 그 정도에 굉장히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 시설을 보여주면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명실공히 HEU라 불리는 고농축 우라늄의 보유국이 됐다라고 사실상의 세리머니를 의식을 이제 저는 뭐 세리머니를 저는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장관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투하된 게 15 우라늄 폭탄 폭발력 이렇게 비교가 돼 있잖아요. 네. 나가사키. 이게 지금 이 뭐 스몰보이 팻맨 이런 거죠. 예, 그 그게 차이인 거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이제 우리가 우라늄 이제 핵무기를 만들 때는 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된 HEU라 불리는 고농축 우라늄이 하나의 원료가 되고 그리고 플루토늄이 또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하는 핵무기였고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플루토늄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는 이번에 이야기한 HEU 불은 고농축 우라늄. 히로시마 핵무기였죠. 폭탄 별명은 리틀보이. 예.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리틀보이. 패트맨. 네. 뚱뚱이. 팩맨. 예.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네요. 6차 실험 때 이미 저 나가사키 투하했던 거의 폭발력의 한 2배. 두세 배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지. 북한은 계속 이제 핵무기 이제 다종화, 경량화 해가지고 폭발력 계속 지금 올려가고 있는 거죠. 야, 근데 1차부터 7차까지 보니까 그럼 7차는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출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림표 특징에 내가 저건 왜 보냈냐면은 자꾸 그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커졌다는 식으로 한동훈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그 지금까지 6번을 했는데 그중에 4번은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9년으로 겹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협상도 안 하고 협상도 안 나왔어요. 이명박 정부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까지는 6자 회담을 열심히 나갔는데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니까 급한 게 되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는 식의 그 전략으로 나가면서 오바마 정부까지도 전략적 인내로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마음 놓고 북한이 2009년, 2013년, 2016년에 2번 1월달 하고 9월달 그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 하면서 아까 히로시마급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15톤의 버금가는 10킬로톤의 위력을 확보를 했고 지금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자꾸 약을 올리니까 뭐 리틀맨이 리틀 로켓맨 무슨 화염과 분노 이러면서 김정은을 약으로 올리니까 드디어 이제 북한이 그때 그해 9월 3일 날 핵실험을 해버렸는데 2017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그 복발력이 50킬로톤 내지는 60킬로톤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북한을? 그러네요.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오바마가 만드는 걸 말이고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는 힘도 못 썼어요, 저때. 그러네요. 2017년에.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건 트럼프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과시함을 했던 거고 그 후로 핵실험을 안 하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야 지금 일단 아마 미국 대선 즈음에서 저는 뭐 그래 핵실험을 할 우리 거다 정부 이렇게. 관계자도 주미 대사도 이제 그 관련 뭐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 즈음에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정권 교체기에 네. 미국 정권 교체기에 그러니까 그런 그 노림수는 뻔해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갑자기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좀 너무 뜬금없다 네, 이런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굴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대. 아니, 공부들을 너무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좀뭐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라늄 시설 공개하고 5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해서 이게 핵물질만 우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핵심입니다. 저러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북한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단한 게 국가입니다.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답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져. 어. 무섭기 때문에 오지 마, 때리지 마. 잘못하면 나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기야. 그거야 지금. 근데 중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면 그나마 이게 좀 좋아질 텐데 미국 쪽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 사태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미국 쪽에 던져놓는 게 나아. 미국한테 가서 매달려 가지고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연습을 좀 세게 해가지고 엄두도 못 내게 합시다 하는 식으로 자꾸 한미연합훈련을 1년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공중훈련 무슨 해상훈련.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마다 오지마 오지마 건드리면 그냥 너 죽고 나 죽기로 이거 쏴버릴 거야. 그거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암울한 전망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뭐 물 건너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상태여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조금 컨센서스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연설에서 그랬나? 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핵은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 오히려 거꾸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북한 붕괴를 대비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 하면서 북한하고 접촉도 안 하고 대화 그렇습니다. 시도도 안 하고 대화하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핵실험을 2016년 1월 6일 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9월 9일 날 연달아서 그냥 8개월 며칠 만에 핵실험을 2번이나 하게 만드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아마 두고두고 나중에 그말로 비난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수 세력 그냥 미국에 조아리면서 미국의 힘만 갖고 야 미국 핵이 우리 도와줄 거야. 북한 니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딱 그 스탠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조야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뭐랄까 화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포기하면 사실상 조기 종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미국 여기 국내에 나와 있는 해외 언론인이다, 뭐 대사관이다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은 지지율이 낮은 데서는 큰 우려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예, 과연 이게 동력을 갖고서 앞으로 2년 남은 이 정권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약간 양치기 소년 느낌 같은 거 있죠. 색깔론 던져봐야 아유 저 얘네들 능력 없으니까 색깔론 던지네 이런 방식으로 약간 조롱당하는 느낌. 좋은 지적이야. 아니 그다음에 워낙 지금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과거에 그냥 정부 고위직은 아니고 중간 정도 내지 하위직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니 문체부가 나서 가지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교체하려고 그러고 배드민턴 협회 사건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도 회장 교체하려고 그러고 축구협회 회장도 바꾸려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문체부 장관이 힘마다리가 없는 거냐 정권이 힘이 없는 거냐 아니면은 체육회 관련 인사들이 정말 그 뻗ting길 만큼 무슨 무슨 그 힘이 있는 거냐 말하자면 민구석이 있느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그냥 쭉 했던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 부의사관 정도에서 물러났으면 정말 네, 중간 레벨에서는 그렇지 로 레벨이지 한마디로 그러대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들어갔다는 네. 얘기예요. 네. 문체부만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언론에서는 지적을 안 하는데 그 정도로 해서 장관이 막 직접 나서 가지고 대한체육회 회장도 좀 교체를 하겠다. 뭐 배드민턴 협회 뭐 조사를 해라. 페널티를 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버티는 거 보고 이거는 문체부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거는 공무원 전체가 지금 소위 이제 정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장관 말도 안 듣는다. 이건 복지부동으로 넘어갔다.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정책을 잘해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국군의 날에도 100억 들여서 지금 퍼레이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TV조선 단독을 보니까 지금 북한의 B1B 전략 폭격기가 온다. 뭐 그 전에 이제 북한 쪽에서는
지금 핵 잠수함이 부산에 지금 입항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시 우리 국력도 아니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갖고 과시하면서 북한이 핵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는 상황. 뭔가 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그런 정권 아니에요? 글쎄, 형님한테 가서 모든 걸 다 매달려서 부탁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철학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한일 관계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비완비가 지금 온다는 거지 곧. 어? 이번에 언제 온다고? 10월 1일 날? 북한이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이게.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게 예. 괌에서 뜨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핵폭탄 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그러면서 북한 보러 핵실험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뭐 그 무슨 고농축 우라늄 그거는 왜 개박 공개를 하느냐? 미사일을 왜 쏘느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겁을 주는데 막 겁나 오지 마. 더 가까이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나 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북한을 그걸 다루는 방법 간단해요. 조금만 부드럽게 하면 북한은 금방 아주 웃으면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민족 이국화론을 얘기했어도 또 하나는 이게 그 미국에 대해 핵 잠수함이 이제 들어왔다는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학계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92년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남과 북은 어떠한 뭐 한반도의 핵무기를 배비, 접수 뭐 등등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마시는 대로 6차례 핵실험을 인해 가지고 그걸 뭐 어겼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항에 이제 입항한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비핵 발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불배치에 해당하는 접수도 있습니다. 접수. 예. 그럼 핵잠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거는 접수한 거냐 아니냐,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거냐 등등 굉장히 복잡한 용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포트 비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냥 방문한 거냐, 안 그냥 지나가는 거냐, 아니면 그 아주 용어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과연 미국의 핵잠이 들어온 걸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아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아마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우리 정부가 정부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지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궁금한 게 말씀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거 좀 보내줘 해서 보낸 게 아니라 미국이 자의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달이면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얼핏 듣기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남북관계에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아니 트럼프는 만나겠다고 했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김정은을 지적해서 폭군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무슨 뭐 그 굽히고 들어갈 일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야. 트럼프는 김정은과 이제 안면도 있고 심지어 그 성대 유세 중에 김정은과 야구를 같이 구경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은 와싱턴으로 김정은을 초청해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트럼프가 뜨는 거지.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위상이 올라가면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관계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해리스는 김정은을 그 가리켜서 폭군이다 무슨 독재자다고 했고 그와 뭐 만날 생각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한테 무슨 뭐 그 굴종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바로 그 해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래? 내가 이 정도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도 겁이 안 나? 그럼 더 센 걸 보여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브링크맨십에 그러니까 해리스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몸값을 높이기 위한 브링크맨십을 지금 시작한 것이 바로 저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딜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굉장히 협상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그렇고 미국 대선주자들도 그렇고 현재 대한민국은 패싱에 가까운 거네요. 심지어 이번에 그 유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사실상 유엔 연설을 했지만은 북한 관한 거는 언급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때 시각에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때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높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뭐 봅니다. 아, 점점 우리 전제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요? 국제사회에서 모든 게 이스라엘 중동권으로 다 뭐 관심사가 다 돌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이 문제 발생 초기부터 뭐 우리는 입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 핵 단추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나. 그다음에 NPT 관리 책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권한도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무슨 벼랑 끝 전술을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술을 쓰는 동안에 소위 한국이 피해를 입고 공포에 떨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정보도 없잖아. 뭘 회담에 오겠다는 거야. 이거요. 30년 이상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남북 관계가 그런 대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또 문재인 정부는 그 못했지만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 관계를 잘 원만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가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북미 간의 협상에 우리가 뭐 발언권이 있었죠. 뭐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발언권이 있었지만은 남북 관계가 이렇게 꽉 막혀버리면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요. 그 종전선언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해놨다면 상당히 많이 달랐을 것 같고 그 장관님이 되게 지금 애석해 하시는 한미 워킹 그룹 등이 주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꽤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왜 끌려가냐 이거야. 그 미국의 눈치를 너무 봤다는 거잖아요. 왜 그걸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진전시켜 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시 또 몇 년 더 역진하게 되고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도 이제 또 김정은을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 또 꽤 길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은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잘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고물가에 시달려 죽겠는데 군사 퍼레이드에만 100억을 쓰는데 선진국의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미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시만 해서 그 소위 대한민국의 극우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야 우리가 국력이 세니까 북한 초토화시켜버려. 그러니까 좋아하네. 그러니까 정과원 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한 명씩 같이 죽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지금 야 군사 퍼레이드 하면 뭐 북한이 네? 군사 퍼레이드 하면 우리도 해. 자기 만족이죠. 아 맞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기소가 됐더구만. 공천 뭐 준다고 하면서 돈 받았다고. 근데 그 기사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김대중 노무현 그 문재인 하고 이재명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를 합의해주고 왔다. 북한이 연방제를 처음에 제안한 건 북한입니다. 1960년. 아마 89년부터 북한은 연방제를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91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는 그런 식의 통일은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연방제도 이제 느슨한 형태로 가야 된다고 그랬고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그걸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성격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금 영국과 과거의 그들 식민지가 캐나다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영연방하고 같은 거예요.
각각 대통령 총리 따로 있고 각자 정책을 그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보조가 합의가 된 것은 공동 보조 취하고 아니면은 별개로 나가는 것이 그 낮은 단계 연방제 내지는 국가연합 남북연합인데 아니 북한이 요즘 오히려 연방제를 겁을 낸다니까 연방제 남쪽에서 받아버릴까 봐서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작년에 2등 국민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를 갖다서 모르고 무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오고 이재명 대표까지 북한 가서 연방제를 합의해줬다고 그러는데 간 적이 없는데 그냥 가짜 쓰잖아요. 김성태한테 부탁했다고 그냥 주장을 하려나? 아니, 돈 받았다는 니언하면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사람들이 꼭 남들 흉보는 딱 그 모습이에요. 북한 흉보고 야 나랑 반대하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과 반국가 세력인 민주당이 합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니 애국 시민들이 나를 지켜줘 이런 식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자기는 지킬 힘이 없어서 미국에 의존하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국방력이 지금 세계 5위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력은 한 10위권 정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아니 문재인까지 10위권인데 지금 13, 14로 네. 떨어지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전쟁 지속력. 경제력이 없는데 북한이 쉽게 표현하면 군량미도 없고 아무것도 기름도 없는데 무슨 없고. 전쟁을 합니까? 기름 그냥 그야말로 기름도 없고. 필요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핵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야, 이 핵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애국 시민들이 다 일어나라. 뭐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 좀 이렇게 생각이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한심한 정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핵무장 지지도가 70%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탈북민들 이용해 가지고 풍선이나 띄워 보내고 요거 싹 지우고 어물풍선 내려오면 폐륜책이다 그러고 와 나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보수라면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북 평화나 통일이 진짜 보수라면 평화 지키려고 할 것 같거든요. 한국은 좀 이상하죠. 친일했던 사람들이 빨갱이 그 빨갱이 잡는 것만 하면 외국자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보수 정권 아닌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권 아닌가 싶어요. 진정한 보수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진짜 보수라면 평화 지키려고 노력을 네네. 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내가 뭐 국내 정치는 잘 모르지만 뭐 관심도 없고 그러나 지금 국내 정치가 점점 그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은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 그 갑자기 지금 김건희 특검법 내지는 김건희 뭐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로 좀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 피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그 충동을 느낄 맞죠?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어? 네.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결국 남북 간의 긴장을 극도로 그 고도화시켜 가지고 북한이 그야말로 총소리를 낼 수밖에 없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할 텐데 그게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호락호락 거기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세게 하면은 북한도 아무리 저 그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다급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네. 어? 침을 뱉는데 침 뱉는 얼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리고 주먹이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더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네. 도전을 해올 텐데 그런 상황을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더 극렬하게 지금 말하자면 반복 그 논리를 강화하고 그냥 자기한테 좀 비판하면 전부 지금 반국가 세력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정원 지금 뭐래? 그러니까요. 간첩 있으면 신고를 해라. 잡아들여라.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뭐 우리 시민들이 진짜 깨어 있어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맞죠. 예, 선동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야 이 위험한 국면을 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심은 이제 그렇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오물풍선이네 뭐네 하다가 국지전이 벌어지게 일부러 유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저쪽에서는 한일 군사동맹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을 하고 이 과정에 뭐 저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목표가 독도를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과. 가능성 있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한국에 자위대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반역죄죠. 네. 아니 반역죄. 한국의 그가 본토까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공유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독도의 자유대가 군함을 내고 물론 우리 경찰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뭐 상륙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지만 그것도 서동과 뭐 동도에만 저 경찰이 있나요? 서도 동도 두 개가 있잖아. 하여튼 일본 자유대 해군들이 독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일기를 꽂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심하네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역사 문제랑 어울리면서 일본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이 과정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반국가 세력이 누군지는 어쨌건간 저는 그래요. 최고의 가치는 평화다. 그렇습니다. 예. 평화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지금 뭐 무슨 뭐 그 통일하지 맙시다의 말을 막 반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 아마 헌법을 얼마나 지켰다고 자기는. 그러니까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취임식 때 얘기하잖아요. 아니 선서 때만 했지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문가들의 고급 정보 대방출 시간이었습니다. 자, 9월 월간 정세연 생방송으로 해봤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예.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